네, 안녕하세요. AI 프렌즈 안녕. 멤버십 데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AI 프렌즈하고 데이콘하고 같이 그 데이터 사이언스 대회를 했었죠. 그래서 1회 대회가 끝난 후에 그 수상하신 분들 상장 수여식과 그다음 솔루션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백동천 박사님께서 본 대회에 대한 어떤 후기하고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의 백동천입니다. 이 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 갑자기 출근을 했다가 지금 퇴근해갖고 막 부랴부랴 준비를 했는데 정신이 없네요. 어, 아무튼 저희 AI 프렌즈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회를 열어서 시즌 1이 이제 종료가 되고 오늘 시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훌륭한 모델을 만드시고 결과를 내주셔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시상식의 이제 주인공은 이제 우승하신 분들이니까 우승하신 분들이 이제 모델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도록 할 테고요. 저는 오늘 그 대회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한 1000여 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대회가 있기까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사실 제가 작년에 6개월간 진행했었던 기계연구원 자체 사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5개 구조물의 온도 추정 방법 개발, 요거에 대해서 작년 11월 26일 날 내부적으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속한 부서가 신뢰성 평가 연구실이다 보니까 신뢰성이란 그 주어진 기능 및 환경에서 정의된 시간 동안 제품이 고장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여기서 환경 조건 중에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온이 39도라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내부는 뭐 54도, 67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온도의 긴 변화 이력은 이 제품이 사용되는 동안 그 수명이 이 부품이라든가 이 제품의 수명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온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는 이런 거를 계속 측정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어, 거기다 센서를 달아서 측정하려면 굉장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이 대회 그 소개 홈페이지에도 있듯이 내가 단기간으로 측정한 실측한 이 데이터를 이 기상청에서 측정한 데이터랑 상관관계 모델링을 한다면 이후에는 이 센서가 없이도 이 기상청의 데이터와 이 모델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미래, 과거를 추정할 수 있지 않나라는 연구 개념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PI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도시에서 출시한 이 보시 TDL 센서로 온도 계측이 굉장히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받아서 센서를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을 설치하기 전에 이 센서들이 이상이 없는지 품질 검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영하로도 내렸다가 영상 60도까지도 굉장히 내렸다가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센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센서 챔버 내부의 온도 균일도의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일정한 온도로 수렴하는 걸 봐서 이제 센서의 품질에는 문제 없겠다라는 걸 좀 확신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두 개는 좀 문제 있는 것들은 좀 걸려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센서가 분해능이 0.5도씨예요. 그래서 23.5, 24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이제 다 몰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센서를 그 대전의 기상청을 찾아가서 이 배겹상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상청에서 측정하는 온도 센서는 굉장히 고가에다가 굉장히 민감해요. 기온이 변하는 순간 바로바로 그거를 따라가거든요. 이게 그 온도계도 일정한 열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과 온도계의 그 열 평형이 이루어져야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 예시를 보시면 요 빨간색이 대전 기상 관측소에서 측정한 것이고요. 요 파란색이 그 센서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을 제가 왜 그랬는지 보니까 이 시점에 순간적인 드랍이 있더라고요. 그 기상 그 관측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이때 소나기가 갑자기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갑자기 급강한 거죠. 그런데 이 센서라는 거는 그 안에 밖에 패키지도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열 용량도 있기 때문에 그 외부 기온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기상청의 온도 센서보다는 약간 늦게 따라가는 이런 온도 센서의 고유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상청에서 측정된 온도보다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오차 없이 따라가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센서 전체적인 품질 검사, 특성 검사를 완료한 이후에 기상청 공공 데이터는 어떤 게 있나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 지역에서 일단 데이터를 얻을 거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청주, 보은, 금산, 부여 이렇게 대전을 포함해서 이렇게 5개 지역에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일사량, 온도 이게 다 각각 5개씩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일단은 저는 모델 베이스로 먼저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온과 일사량만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기상청 데이터에도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 측정치가 없거나 뭐 0으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기상청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센서를 뭐 검교정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누락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일사량도 계속 1단위로 누적을 하고 자정에 다시 리셋하고 이런 기상청 고유의 데이터 처리 방식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불연속성을 어떻게 탐지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 기온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이런 센서 검교정으로 인한 데이터 미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그 제가 사용하는 센서는 실시간으로 동기가 안 돼요. 그래서 113일 후에 보니까 한 30초의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측정 주기에 이게 10분마다 하는데 30초면은 5%이기 때문에 일단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그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하고 이건 좀 간주를 했습니다. 열차 선로 하단에 이 센서를 설치를 하고 2019년 5월 20일부터 약 113일간 중간 데이터를 좀 받아서 이곳의 온도를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걸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대전 기상청에서 발표한 온도랑은 이렇게 굉장한 많이 차이가 있겠죠. 이거를 분포를 보면은 모델에서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 모델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온입니다. 그것과 실측과 분포를 보면은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죠. 이 오른쪽은 이제 시계열로 이제 점으로 나타낸 것들이고요. 만약에 대전 기온의 데이터만 가지고 상관관계 모델을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좀 그나마 상황은 나아지긴 하지만 굉장한 오차를 갖고 있고요. 시즈널 이펙트도 갖고 있습니다. 추가로 5개 지역의 기상청의 기온을 추가를 하면은 좀 더 모델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사량도 추가를 하면은 낮 최고 기온이 굉장히 많이 에러가 줄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또한 이제 계절적 영향도 좀 많이 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착안한 점이 낮 최고 기온이 일사량이 최고인 12시가 아니라 낮 2시 정도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열 용량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체 뭐 선로라든가 이런 구조물도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착안을 해서 그냥 일사량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열 전달 관련된 모델 관련해서 이제 누적 일사량을 좀 활용을 해서 그것도 이제 가장 최근에 무빙 에버리지 그냥 한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한 일사량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었더니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는 이제 제가 물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도메인 날리를 가지고 이제 모델 베이스로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적용할 때는 저는 113일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지만 113일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하기에는 실제 비즈니스 모델상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며칠간 학습을 해야 이게 좀 원하는 정도가 나오는지 해봤더니
약 3일 정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오차가 많이 줄겠다. 그런 것들을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회에서도 3일치만 가지고 학습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3일치만 하면은 너무 강우가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측정을 했지만 장기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트랜스퍼 러닝을 할 수 있는 이 사전 데이터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선로도 있고 옥상에 넣은 것도 있고 어떤 패키지 안에 넣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농사를 짓는 지역의 울타리에 넣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해 보았더니 그 결과 요 파란색들은 좀 상관관계가 잘 맞는 거예요. 이 회색이 가장 높은 건데 이거는 백엽상에 설치된 것들이거든요. 요 검정색이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대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그룹들은 잘 안 맞는 것들이에요. 그 나중에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어떤 창고라든가 어떤 시설에 놓았던 센서들인데 그 안에 냉난방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불규칙적인 환기 수치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외기의 기상 환경과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맞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던 데이터 중에 두세 개인가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학습을 위해서 제공됐던 데이터셋을 좀 어느 정도 선별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선별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전 지역뿐만 아니라 뭐 강원도 지역의 태양광 발전 이 밑에 또 놓고 그다음에 부산도 놓고 대구도 놓고 다양한 지역에 좀 설치를 해서 아마 5월 말쯤이면 1년 데이터를 얻어서 지금 대회를 위해서 공개했던 데이터에는 뭐 강설이라든가 이런 다른 요인들 사계절 데이터가 없는데 일단 1년치를 다 데이터를 곧 획득할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 센서 오차가 기본적으로 한 0.5도에서 1도 정도는 있으니까 이걸 매트릭을 반영을 해서 모델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센서의 연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 전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반영을 해도 그 다음에 일출과 일몰 사이에 주변 일사가 그 급격하게 점프를 하기 때문에 밤낮의 모델을 분리를 해야겠다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국지적으로 일출과 그늘에 이어서 주변 환경의 그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겠다. 그 다음에 강설로 인해서 급격한 외기의 온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센서의 그 물리적 특성상으로 이제 온도가 빠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정해야겠다. 그 다음에 계절성 인자. 그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데이터들은 그냥 10분마다 있는 시계열 데이터였지만 이런 계절성이라는 인포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가로 피처로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일사량과 기온은 사실 복사와 대류에 관한 열전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에 착안을 해서 모델을 만들면 더 좋겠다는 이런 분야의 전문 지식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데이터 전처리 관점에서는 풍향의 각도가 0도하고 360도는 실제로는 같은 것인데 이거 데이터 처리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코사인이나 뭐 사인 함수를 통해서 이거를 0도하고 360도랑 같게끔 만드는 이런 트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센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굉장히 많은 물리량이 있지만 그거를 선택적으로 일부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자를 좀 선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전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이 어떤 것들은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양질의 데이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이 있으면은 데이터를 사전 학습하는데 좀 더 유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습 모델에 있어서는 요 전위 학습 개념은 그 데이콘하고 문제를 만들면서 그쪽에서 좀 더 이렇게 아이디어를 준 것인데요. 그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 셋을 모두 주지 말고 일부만 주고 이제 전위 학습까지 이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구성을 해서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모델이 범용화를 위해서는 뭐 1년, 그다음에 굉장히 20곳이라는 다양한 곳에서 데이터를 검증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처음에 문제를 낼 때 생각했던 것들인데요. 오늘 그 슬라이드를 좀 미리 받아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문제를 풀으셨더라고요. 역시 올바른 생각들은 각자 생각을 해도 정상에서는 만나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설명드렸고요. 자세한 그 알고리즘 설명들은 오늘 대회를 수상하신 분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각자 솔루션 소개하는 시간 전에 상장 수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동천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3등 하신 분부터 이제 이래야지 분위기 나잖아요. 네, 먼저 3등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AI 프렌즈 시즌 1 그다음에 대한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무려 992팀 중에 3위 박홍재, 박세롬, 황승수, 이한석, 홍재성. 위는 함께하는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AI가 주최하고 AI 플랫폼 기업 데이콘이 주관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특정 지역 온도 추정 경진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6일 AI 프렌즈 친구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위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위 이명훈님. 위는 함께하는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AI 프렌즈가 주최하고 AI 플랫폼 기업 데이콘이 주관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특정 지역 온도 추정 경진 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6일 AI 프렌즈 친구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위 최상혁님. 네, 위는 함께하는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AI 프렌즈가 주최하고 AI 플랫폼 기업 데이콘이 주관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특정 지역 온도 추정 경진 대회에서 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5월 6일 AI 프렌즈 친구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1위 하신 최상형님은 특별상도 함께 수상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각각의 온도 오차 말고 1일 최소 온도를 맞춘 분께는 특별상을 추가로 셀렉트 데이터에서 후원을 하여서 상금 50만 원과 함께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1위 하신 최상현님이 이 특별상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3등 하신 팀부터 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등 하신 팀 모델 깎는 노인 맞죠? 네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모델 깎는 노인 팀의 발표를 맡게 된 곽홍재라고 하고요. 예, 일단 바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차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데이터 전처리와 EDA, 그 다음에 모델 구축 검증, 그 다음에 결과 및 결론 이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거고요. 첫 번째 좀 저희가 EDA를 해본 거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일간 평균 기온으로 해봤어요. 33일치 데이터를 봤을 때 좀 이제 일평균 기온의 흐름이 관측소끼리는 다 비슷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걸 좀 확인했고, 시간별 기온도 똑같이 확인했었고, 또 두 번째로 봤던 거는 이제 기압 데이터도 있어서 기압 데이터를 봤는데, 요건 이제 일별 평균이 아니고 데이터를 이제 다 쭉 본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별로 이제 그 10분간의 변화가 좀 적은 편이라서, 흐름은 유사한데 10분간의 변화가 유사한 편이라서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변수로 쓰지는 않았고요. 또 일사량 같은 경우에도 1번이랑 5번을 제외하면은 모든 데이터 값이 다 0이라서 일사량 변수의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거는 다 삭제했고, 네, 삭제했습니다. 또 이제 풍향 데이터를 저희 또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속형 변수인데
이거를 이제 값 자체보다는 좀 방향으로 나눠야겠다 싶어서 원단위 코딩이나 또 라벨링 코딩을 통한 방법으로 변수를 생성하는 걸로 좀 바꿨고, 이제 기온과 일사량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보시면은 당연히 저희가 딱 생각하는 대로 일사량이 높으면은 기온이 높고, 그 반대도 좀 성립하는 모습을 좀 패턴이 보이죠. 뭐 예를 들면 7일이라던가 뭐 18일 이런 부분들에 보이고, 또 이제 기온이랑 습도 비교하는데 온도 패턴을 보시면은 비 오는 날에 특히 더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당연하게도 비 오는 날에 습도도 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것과 오지 않는 날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D나 뭐 다른 지표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기존 변수는 이제 사용을 했고, 이제 시계열 특성을 변수를 넣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강수량이나 일사량은 뭐 그 일 누적으로 계속 나와서 10분이랑 30분, 1시간 단위 변화량으로 해서 넣었고, 또 이제 시간대를 구분을 했죠. 6시간 기억을 해가지고 4개, 총 4개로 원단위 코딩을 했고, 또 이제 보시면은 아까 EDA 기반으로 변수를 만들었고, 또 기본에 그냥 통계량 정도 그렇게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뭐 평균을 내거나 풍량 5단위 코딩하고, 강수량 비가 안 왔는지 안 왔는지, 그다음에 평균 온도랑 차이 뭐 이런 것 등등을 만들었고, 또 보시면은 저희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뭘 만들 수 있을까를 봤어요. 그래서 논문이랑 뭐 기상 지표들 같은 거를 좀 식을 좀 참고를 해서 이런 변수들을 좀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모델을 만들 때 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앞에 이제 Y18이 없는 30일치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종 예측해야 되는 값은 Y18 값인데 우리가 가진 건 3일치밖에 없으니까 앞에 거를 일단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너무 적어서 3일치가 제 생각에는 머신러닝을 하기에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고민을 했었는데,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정말 가장 간단하게 그 앞에 Y 값들의 평균을 내서 그 값을 대체하는 거. 왜냐면은 보시면은 기온들이 다 비슷비슷한 패턴을 흘러가니까 여기도 비슷한 패턴을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뒤에서 소개해드릴 건데 전이학습도 했고, 딥러닝을 통해서 전이학습도 했고, 머신러닝도 썼어요. 머신러닝은 전이학습을 안 하고 이 평균 대체하는 걸 썼는데, 다 쓰기에는 좀 성황관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Y18이랑 콜레이션 분석을 해서 상황관계가 높은 값들의 평균을 내서 Y값을 대체시켰고, 또 두 번째 생각했던 거는 이제 앞에 3일치 데이터를 통해서 뒤에 3일치의 Y18을 예측을 하고 다시 그거를 통해서 최종 모델링을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그 앞에 30일치 Y18을 예측할 때 생기는 불확실성이 조금 이제 뒤에 최종 모델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사용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뭐 딱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 다음에 들었던 거는 거기 저희가 대회 시작한 지 일주인가 2주인가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적혀 있던 게 이제 전이학습 얘기 있어서 전이학습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고, 이것도 역시 아까 평균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Y18이랑 상관관계가 높은 값들을 전이학습에 이용을 했습니다. Y값 선정할 때는 여기 그 코드 공유에 보면은 인캐슬님이 하신 그 코드가 있어서 그거 활용을 했고, 저희가 딱 봤을 때 그 0.8 이상인 Y값들을 선정을 해서 밑에 이제 총 10개를 선정을 했고요. 전체 저희의 프로세스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제 딥러닝은 이제 전이학습을 하고, 머신러닝은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 기반 모델을 앙상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두 개를 앙상블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고, 일단 머신러닝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트리 기반 모형이 이제 GBM, XGB, LGB, GBM은 뭐 속도가 느리더라도 잘 안 쓰긴 하지만 XGB랑 LGB 썼고, 얘네들 이제 기압 평균을 했어요. 기압 평균을 굳이 쓴 이유는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기압 평균 성능이 좀 더 잘 나와서, 계속 서브미션을 내보면서 기압 평균 성능이 잘 나와서 기압 평균을 했고,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요 데이터는 앞에 Y18을 평균으로 대치를 하고 총 33일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딥러닝 이제 프리트레인 레이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들 때 프리트레인 레이어는 GRU 유닛을 사용했고,
그거에서 특징을 뽑아가지고 리그레서에는 댄스 레이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총 4층을 쌓았고 유닛은 다 4개 다 512개로 유닛을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드랍아웃을 넣었는데 드랍아웃을 넣고 안 넣고가 성능에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드랍아웃을 넣으니까 확실히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제 댄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탑다운 방식이 성능이 좋다고 얘기가 많으니까 탑다운 방식을 해서 뭐 64, 32, 8로 이제 유닛을 점점 줄였고 또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게 아웃풋이 하나가 아니고 아까 말했던 10개 와이드를 해가지고 멀티 아웃풋을 했거든요. 그 텐스플로우의 펑셔널 API를 사용해서 그 점이 조금 특이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전이학습을 할 거는 아까 이 위에서 만들었던 이 4개 GRU 이루어진 층을 트레이너블 펄스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랍아웃과 댄스 레이어만 다시 학습을 시켰죠. 그래서 달라진 점은 이제 댄스 레이어에 엘투놈을 적용했다는 건데 제가 엘투놈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온도 값이 갑자기 비이상적으로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좀 값의 범위를 좀 줄여주려고 엘투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딥러닝 쪽에서 Y18 값을 만들었고 그래서 딥러닝 구조를 좀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빨간 부분을 다음 이제 데이터 2 그러니까 총 3일치 데이터죠. 데이터 1이 앞에 30일치 데이터고 데이터 2가 3일치 데이터 여기다 옮겨서 뒤에 리그레서만 학습을 시켜서 Y18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꿨고 또 이제 최종 제출물은 이제 마지막에 평균을 낼 때는 이제 몇 평균을 사용했어요. 이제 원래 몇 평균 같은 파워민이죠. 몇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 서브미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높은 것끼리 모아서 조절을 시키는데 그냥 저희는 뭐 딥러닝이랑 머신러닝을 적용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최적화를 시켜보려고 몇 평균을 사용했습니다.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몇 평균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데이터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하는 게 성능이 좀 차이가 많이 되더라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단일 모델로 썼을 때는 스케일링 하면은 로스가 거의 2배씩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변수를 좀 봤는데 뭐 강수량 변수가 테스트 데이터에 엄청 높은 값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포인트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을 최종적으로는 안 하고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첫 30일에 저희가 고민했던 문제들은 Y18과 상황기술 높은 Y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든 전이학습을 하든 그렇게 해서 해결했고 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모델을 크게 만들고 드랍아웃이나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좀 이렇게 모델을 깎죠. 파라미터 수 줄이고 제한하고 그런 방식이 효과가 좋았고요. 이 중에서는 확실히 드랍아웃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낭성불 할 때는 좀 이제 서로 좀 모델이 좀 다른 모델을 쓰는 게 좋은데 그래서 머신러닝 그 트리 기반 모델과 그 비선형 모델이라고 하죠. 딥러닝. 그래서 이 두 모델을 앙상블해서 상호 보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 모델의 그 서브미션 횟수를 보면은 1, 2, 3위들 다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각 모델 버전마다 그 주요한 그 성능 향상의 요인이 어떤 거였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막혔었는데 요걸로 브렉스루가 좀 있었다.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브렉스루라고 한다면은 일단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변수를 추가하면 꾸준히 올라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올라서 뭐 딱히 브렉스루라는 게 없어 거의 점진적으로 올랐는데 좀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저희가 만든 변수를 안 쓰고 x00부터 x39까지만 사용을 하다가 39까지 사용하다가 한 2주 전, 대회 끝나기 2주 전쯤에 그 딥러닝에도 사용한 변수들을 넣어서 봤거든요. 그때 아마 성능이 엄청 뛰었습니다. 그때 성능이 원래 3.5인가? 딥러닝 단동 모델 성능이 그랬는데 이걸 변수를 사용하니까 딱 2.06으로 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제 드랍아웃이 또 하나의 브렉스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팀으로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팀 좀 이렇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팀원들. 팀원이요? 네네. 저희는 이제 다 이제 국민대학교 학부생이고요. 저는 아, 이제 예. 4학년이고 원래는 이제 참가를 한 게 이제 후배들이 좀 한 3명 있고 동기가 1명이고 후배들이 한 3명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 좀 이제 머신러닝 이제 수업을 듣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고 참가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가면 갈수록 또 이제 성능이 좀 올라가지고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3등까지 하게 됐는데 뭐 원래 참가에 의의를 뒀었는데 3등까지 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이게 저희는 사실은 이 문제를 대회하기 전에 좀 걱정된 게, 이게 과연 이제 대회가 되냐, 문제가 되는 문제냐, 이런 거 좀 걱정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쉬웠다, 뭐 조금만 해도 100점 나온다 이러면은 대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회 그 문제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이게 뭐 생각보다 좀 재미있는 문제였다, 뭐 아니면은 뭐 어떻게 소감 한마디. 처음에 봤을 때는 딱 데이터를 딱 놓고 봤을 때는 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뭐 특히 변수명 같은 거 설명을 딱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변수를 만들고 조합을 해야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가 앞에 31치가 아예 날라갔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다거나 그런 거 아니었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약간 어려운 느낌이 좀 강했죠. 저희도 문제가 너무 쉬울까 봐서 사실은 준비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좀 재미있는 문제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생각보다 참 이게 좋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뭐 네. 하면 할수록 재미는 있더라고. 이게 한번 이게 턱을 넘으면은 그래도 문제가 좀 이해가 돼서 네네. 하면 할수록 재밌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등, 이명훈님, 네, 2등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운이 좋게도 최종 2위를 하게 된 이명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 그 트레인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그 독립 변수가 기상청 데이터의 그 8가지 속성이 각각 5개씩 해서 총 40개가 있었고 그리고 관측치가 총 4,75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변수가 좀 저는 처음 보는 형태였어가지고, 일단 19개의 온도 센서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Y00에서 Y17은 4,752개 중에 마지막 432개는 NA 값이었고, 이제 예측해야 할 변수가 Y18인데, Y18은 마지막 432개만 값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NA 값인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총 11,520개의 관측치였는데 이게 이제 훈련 데이터의 Y18의 관측치가 432개이고 테스트 데이터의 개수는 11,520개여서 그 훈련 데이터 개수가 현저히 적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부족 시에 유용하다고 알려진 전위 학습을 이용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하다가 그 4,752개 중에 그 Y00에서 Y17 값이 존재하는 그 앞부분의 4,320개의 관측치를 이용해서 기사청 데이터랑 반응 변수 Y00에서 Y17을 사용해서 학습한 후에 그 학습된 모델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나머지 Y18의 432개의 관측치로 학습하는 식으로 구성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 변수와 Y18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일단 기온이랑 습도 변수를 보면은 다른 변수에 비해서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은 양의 상관관계가 강했고 습도는 음의 상관관계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1일 누적 강수량이랑 누적 일사량 같은 경우는 NA 값이 나온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누적 강수량 같은 경우는 이제 관측치가 432개이다 보니까 3일치밖에 안 되는데, 그 3일 동안 비가 센서에 닿지 않았어서 이제 표준 편차가 0이라는 이제 결과가 나온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누적 일사량 같은 경우는 이제 X14, 16, 19가 약간 센서의 결함이나 고장이 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변수 Y00에서 Y17과 Y18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그 Y00에서 Y17을 이제 Y18이 3일치밖에 없어서 Y00에서 Y17을 3일씩 나눠서 이렇게 10개로 나눠서 이렇게 상관관계 그 히트맵을 그려봤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건데, 여기서 지금 Y03이랑 Y04가 특히 눈에 띄게 색깔이 옅어서 Y03과 Y04는 Y18과의 상관관계가 다른 센서에 비해서 작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옆에는 이제 그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빨간색 선과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파란색 선이 있는데, 그 두 개가 Y03과 Y04고, 이제 나머지 초록색, 검은색, 회색 선이 이제 Y18과 그 색깔이 가장 진한 Y15, 16, 17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봐도 좀 그 폭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킬 때 Y03이랑 Y04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몇 개 생성을 했는데요. 누적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관측지마다 이제 10분씩 차이가 나니까 그 10분당 그 변수로 이제 변환을 시켜서 그 분당 일사량과 분당 강수량 변수를 생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가 기상청 데이터다 보니까 과거 자료가 현 시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동 평균을 적용시킨 변수도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밑에 코드는 이제 현 시점에서 K의 시간 전까지의 평균 값으로 이제 바꾸는 함수의 코드를 나타낸 거고, 첫 관측치부터 K-1번째 관측치까지는 그 현 시점에서 그냥 앞부분 데이터가 있는 지점까지만 평균 값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량 변수도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0에서 360까지 값이 있는데, 얘를 이제 원핫 벡터로 변환을 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0을 정동 방향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제 5개씩 있으니까 총 20개의 칼럼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곡선을 이용해서 그 하루 주기를 나타내는 시간 변수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풍속과 기온으로 체감 온도 변수를 생성했는데, 이제 체감 온도가 인체와 관련이 있지만 이제 온도 센서에도 뭐 체감 온도랑 비슷한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체감 온도 공식을 갖고 와서 이용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모델 구축을 이제 총 5개 모델을 생성해서 앙상블을 시도했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랑 두 번째 모델 생성해서 그 결과를 평균으로 해서 앙상블 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과 그 결과를 다시 앙상블 해서 이런 식으로 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거 주황색 5번을 최종적으로 이제 제출하게
되었고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모델은 다음과 같은 심층 신경망을 이용해서 전이학습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그 4,320개의 관측치로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구조를 만들었고요. 활성화 함수는 렐루를 쓰고 이제 은닉층은 3개 해서 이제 100개 노드, 75개, 50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아웃풋은 아까 상관관계 분석할 때 Y03이랑 Y04가 상관관계가 적어서 그 두 개를 제외한 총 이제 16개의 아웃풋층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컴파일은 이제 최적화 함수로 아담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트레인 모델 학습할 때는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를 8대2로 하고 에폭수를 100으로 해서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가중치를 고정시키고 이제 그 모델의 마지막 층에 30노드짜리 층이랑 이제 아웃풋 층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최적화 함수로 아담을 썼고 이제 여기는 그 에폭수 조절하려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랑 네 번째,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모델의 이제 차이는 변수 선택이랑 여기 이제 에폭수 횟수를 이제 조금씩 조정하면서 좀 더 성능이 좋은 모델들을 고른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모델은 이렇게 변수를 선택하고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점점 가면서 성능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변수를 바꿔가면서 모델을 하나, 둘, 셋, 넷 생성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모델은 앞에서 이제 그 모델 구조랑 거의 동일한데 여기 마지막에 f폭수를 150, 30 이렇게 해서 총 180번으로 해서 이제 코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변수 선택도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변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앙상블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3.3874로 이제 이 일을 운이 좋게도 정말 하게 된 것 같고요. 이거를 하면서 사실 전이 학습 모델을 처음 알아봐서 되게 그 코드 짜는 게 좀 힘들었고 근데 이제 부족한 데이터를 이 전이 학습으로 하니까 되게 성능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이제 모델 파라미터 조절하는 게 살짝만 바꿔도 이게 엄청 MSE 값이 차이가 심해서 힘들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이 학습과 그 변수 선택의 중요성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에 제공해드렸던 데이터셋 말고도 그 하루의 주기성을 코사인 함수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풍속 그러니까 체감 온도라는 개념으로 네, 풍속과 기온의 좀 조합으로 새로운 온도를 만드셨는데 제가 앞에서 네, 발표해 드렸던 그 센서의 열 용량에 의해서 외기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그 온도를 빨리 추종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뭐 수식적으로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풍속이 빨라지면은 열 전달 속도가 빨라서 센서의 온도 측정을 할 때 기온이랑 훨씬 더 빨리 추종하는 특성은 있거든요. 응답 특성이 좋아져서. 그래서 네, 뭐 알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요 피처 선정하실 때뭐 네, 풍속도 뭐 방향별로 나눠서 연속 정보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R로 짜셨던데 뭐 네. 통계 쪽 베이스신가요? 원래 전공은 수학인데 그 복수 전공을
그 빅데이터 연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도 쪽 과목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학부생이신 네. 건가요? 네. 아, 요즘에 학부생 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거기에 뭐 해커톤 할 때도 보니까는 뚜껑 열고 나니까는 학부생들이 다 1등 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아,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야, 앙상블하는 방법이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이거를 모델을 다 만들어 놓고 앙상블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약간 복잡하게 트리 네. 형식으로 앙상블이 돼 있잖아요, 모델이. 네네. 그거가 뭐 무엇인가요? 이제 이거 첫 번째랑 두 네. 번째 할 때 그 이제 세 번째 모델 전까지는 그 변수 선택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네, 더 좋은 성능이 안 나와서 일단 먼저 이거 두 개를 앙상블 한 결과가 이제 그때는 제일 좋게 나왔었고 이제 나중에 또 변수 선택을 하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성능이 나와서 이게 좋은 성능 쪽으로 결과 찾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앙상블 1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그 일사량이 아예 그 없는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센서가 고장난 게 아니고 어떤 기상 관측소에서는 측정하지 않는 물리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다 측정을 하는데 뭐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기상 관측소는 그걸 다 관측을 안 하고 일부만 하더라고요. 그게 이유였어요. 이제 백 박사님이 여기 있는 솔루션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완전히 그 완전체를 만드셔야죠. 3일을 학습하는 거가 이제 지금은 이제 문제로 냈었는데 그 며칠을 학습을 해야 충분한 그 성과가 나오는지 좀 연구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이 대회가 끝나면. 근데 지금 이리아 신문 보면은 그 가채점에서 1점대가 나왔거든요. 이런 얘기는 그 뭐 온도 오차가 1도씨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그 무시할 수 있는 오차예요. 거의 뭐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는 3일만 가지고 이 전이학습을 통해서 이 정도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수상자뿐만 아니라 여기 뭐 한 10위권 거의 100위권 내에 드신 분들도 굉장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최종 순위에서 최종 점수가 2.6도가 나오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셉을 그 센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얻을 때만 해도 굉장히 고생스러웠는데 또 제가 모델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최대 오차가 한 5도씨도 나고 보통 한 3도씨 정도 났었거든요. 제가 만들었을 때는 모델 베이스로.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는 그 협력적으로 연구를 해야겠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서 이렇게 많은 AI 연구자들과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마지막에 해야 되는 얘기인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라인만 만들고 문제만 잘 정리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오픈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풀면은 성능이 금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는 게 앞으로는 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1등 하신 최상형님 솔루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혁입니다. 들리나요? 제가 네, 군인이 네, 먼저 들려요. 라이브 하면 시끄러울 것 네. 같아 이렇게 영상을 찍어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넘파이 판다스 2를 이용했고 랜덤 시드는 55로 설정했습니다. 시각화 도구로 매트플롯립, 시본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이클런 함수들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에 멀티 프로세싱을 위한 함수도 임포트했습니다. 데이터는 판다스 리드 CSV 함수로 불러왔습니다. 변수별로 속성이 있는데 이걸 쉽게 묶어서 쓰기 위해 인디케이터 딕셔너리라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데이콘 코드 공유 게시판에 기상캐스터 잔나의 데이터를 만지는 5가지 꿀팁 이 글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Y18이 없는 30일은 트레인 1, Y18이 있는 3일은 트레인 2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클린징입니다. 우선 결측값은 없었습니다. 이상치 분석은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상치는 없었지만 일사량 데이터에서 X14, X16, X19가 모두 0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피처들을 드랍했습니다. 다음은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먼저 피처 엔지니어링에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트와 타임 변수를 생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일사량과 강수량을 1일 누적에서 더 짧은 단위 시간의 데이터로 바꾸었습니다. 데이트에 대해 for 루프를 돌면서 1시간에 해당하는 피리어드 6만큼 쉬프트를 해준 뒤 원래 값에다 빼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누적 값에서 1시간 전의 누적 값을 뺀 값이기 때문에 1시간 누적 일사량이 됩니다. 강수량도 유사한 작업을 해주었지만 결과적으로 강수량 피처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1일 누적을 1시간 누적 값으로 바꿔주니 해 뜨기 전인 0시부터 6시 부근까지와 해가 지고 난 후인 오후 8시 이후의 일사량 값이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에서 일사량과 Y 값들의 상관관계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후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Y 값들과 각 피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X축엔 기상 변수들의 평균, Y축엔 센서 데이터들의 평균을 놓고 분석한 결과 트레인 1과 트레인 2에서 분명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기온, 일사량, 습도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피처들은 상관관계가 분명치 않거나 있더라도 트레인 1과 트레인 2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리니어 모델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관적이고 분명한 상관관계를 갖지 않으면 오히려 트레이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나머지 애들을 모두 드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엔 피처 각각의 베리언스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온과 습도 각각의 몇 개의 변수를 뽑아 평균값 피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기온에선 X00을 빼고 습도는 X12, X20을 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퍼블릭 스코어가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인2의 Y18 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최고 기온을 찍은 후 1시간 정도 후에 기온이 급강하하는 패턴을 일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Y18 관측소의 지리적 요인에 의해 그림자가 생겼다고 가정하고 네거티브 인솔레이션, 즉 일사량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피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림자 피처라고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자는 80이라는 시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오후 1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죠.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89라는 시간에 완전하게 드리워진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80과 89라는 숫자 역시 딱히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퍼블릭 스코어가 좋은 것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80부터 89까지는 부드럽게 증가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로그 스케일로 0부터 1까지 증가하는 값을 곱해 주었고 그 뒤는 일사량 값과 같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 그림자가 해가 쨍쨍할 때는 Y18 값을 급격히 감소시켰지만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울 때나 구름이 낀 날에는 그림자가 온도를 감소시키는 이 마이너스 이펙트가 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습도를 기준으로 습도가 높으면 네그 인솔이 더 작아지도록 하기 위해 네그 인솔에다 1- 습도의 평균을 곱해 주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트레인2의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엔 흐린 날인데요. 습도가 높다 보니 네그 인솔이 다른 날에 비해 더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은 기온, 습도, 일사량에서 노이시한 피처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처 수가 많지 않아 의심스러운 피처를 하나씩 제거해 보면서 퍼블릭 스코어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기온의 X00, 일사량의 X11을 제거했을 때 스코어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처 엔지니어링을 위해 만들었던 데이트와 타임도 트레이닝에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제거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피처 엔지니어링이고 이제 모델을 설명할 텐데요. 모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코드 위주로 설명할지 아니면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 위주로 설명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드 설명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홈페이지에 올라올 테니 모델 자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제가 어떤 문제들을 마주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위주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기초가 되는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Y00부터 Y17까지 이 값들은 설명하기 편하게 Y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트레인 1에선 X에서 Y들로 가는 매핑을 학습한 다음 트레인 2와 테스트의 Y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트레인 2에선 Y들에서 Y18로 가는 매핑을 학습한 다음 테스트의 Y18을 구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러닝 알고리즘은 라쏘와 라쏘 CV만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이밸루에이션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두지 않았고 트레이닝 스코어와 퍼블릭 스코어를 참고해가며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퍼블릭 셋에 오버핏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트레이닝 셋이 너무 작아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트레이닝 하다 보니 별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트레이닝 셋에 대한 예측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밤 시간대에는 준수한 프레딕션을 보여주지만 낮 시간대에는 꽤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Y18과 각 피처들의 분포를 살펴보니 한눈에 보기에도 낮과 밤에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낮에는 일사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듯하고 밤에는 기온에 굉장히 근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 시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낮과 밤을 따로따로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낮과 밤을 따로 트레이닝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타임 피처를 다시 만들어서 제가 임의로 정한 데이 인덱스, 나이트 인덱스를 기준으로 데이터셋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데이 인덱스가 33, 나이트 인덱스가 100일 때 데이는 34부터 100까지, 대략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네요. 나이트는 데이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따로 앞서 설명한 기본 구조대로 트레이닝 시킨 후 데이의 Y18과 나이트의 Y18을 합쳐서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데이, 나이트 하나의 스플릿에 대해서만 트레이닝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데이와 나이트 경계 지점에서 값이 급변한다는 것입니다. 약간 급격하게 변동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베리에이션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직관적인 해결책으로 낮과 밤의 경계를 하나만 갖지 않고 여러 가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즉 여러 개의 데이, 나이트 인덱스 조합을 사용해서 각각의 결과를 평균 내는 거죠. 데이 인덱스는 20일부터 44까지 스텝을 2로 해서 총 12개, 나이트는 90일부터 108까지 총 9개를 썼고 이 데이, 나이트 인덱스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덩어리 하나를 서브 모델이라고 할 때 서브 모델의 총 개수는 108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 시간인 타임 20에서 40 부분과 저녁 시간인 90에서 110 부분에서는 데이, 나이트가 서로 적절한 비율로 섞이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을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낮, 밤의 경계 지점을 다양화해서 여러 개의 Y18을 얻었는데요. 하지만 개별 서브 모델, 이 하나의 유닛, 하나의 덩어리 내부에서 생각하면 Y들, Y00에서 Y17까지죠. Y들을 예측하는 이 부분은 여전히 단 하나의 인덱스 조합에 대해서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Y들은 여전히 21과 91 부분에서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내부의 Y들도 똑같이 여러 개의 데이, 나이트 인덱스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데이 인덱스가 21이고 나이트 인덱스가 91일 때 이를 확장시켜 데이는 21을 기준으로 앞뒤로 2개씩 5개, 나이트도 마찬가지로 5개로 만든 다음 메시 그리드로 이 5개의 모든 조합을 구해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그럼 총 25개가 되겠지요. 이 25개의 조합에 대해 각각 트레이닝을 하면 일종의 서브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네요. 여기서 나온 25개의 Y들을 평균 내어 하나의 Y들을 얻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데이타임에 대한 트레이닝만 가져왔는데요. 어차피 나이트는 데이를 제외한 데이터들이니까 나이트도 똑같이 트레이닝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서브 모델 Y들에 대해 데이와 나이트 각각의 25개의 서브 모델의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108개의 서브 모델의 결과값들을 모두 모아서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108개에다가 데이, 나이트 따로 학습하니까 2개, 서브 모델이 25개, Y00부터 Y17까지 18개니까 총 다 합하면 무려 97,200번이나 라쏘가 트레이닝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리에이션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델링을 하다가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하나 또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브 모델 각각의 Y18을 모두 모아 평균 내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즉, 각 서브 모델에서 개별적으로 테스트 셋을 취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구축할 때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핏을 하고 나면 당연히 테스트 셋에 대해 프레딕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어떤 테스트 2가 주어져도 곧바로 프레딕션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핏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학습된 모델로 바로 프레딕션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구축한 이 모델에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108개의 서브 모델 각각이 테스트 셋을 갖고 있는 게 보이시죠?
서브 모델 각각에서 결과값을 얻어 평균을 구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구축하게 되면 지금 주어진 테스트 셋이 아닌 다른 테스트 셋, 예를 들어 테스트 2가 주어질 때 기존의 테스트를 테스트 2로 바꾸고 다시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학습한 모델을 새로운 데이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테스트 2를 넣고 처음부터 다시 트레이닝을 해도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약 10만 번의 라쏘 모델을 트레이닝해야 되는데 이게 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10분 단위로 예측하는 태스크에서 한 번 새로운 예측을 할 때 20분이나 소요된다면 컴페티션을 떠나서 좋지 못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한 방식은 리니어 모델의 특징인 개수를 평균 내는 것입니다. 원래 서브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가 이러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테스트는 모델에 넣지 않습니다. 서브 모델 각각이 테스트 셋을 포함하면 안 되니까요. 대신 개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25번의 서브 모델을 학습해 X에서 Y들을 구하는 매핑을 모델 1, Y들로 Y18을 구하는 매핑을 모델 2라고 하겠습니다. 각 모델을 학습하고 나면 해당 모델 객체에는 개수 어레이가 저장되는데요. 모델 뒤에 .coef_로 이 개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위해 X, Y 각각 3개씩만 가져왔습니다. 왼쪽 표는 X에서 Y들로 가는 매핑의 개수이고 오른쪽 표는 Y들에서 Y18로 가는 매핑의 개수입니다. 사실은 이 25개의 서브 모델이 타임별로 조금씩 다른 개수를 갖기 때문에 각 Y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시리즈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수들을 합쳐서 X에서 Y18로 바로 가는 매핑을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각 Y에서 Y18로 가는 개수 값을 여기 앞쪽 테이블에 해당하는 컬럼에 곱하고 이 컬럼들을 모두 더하면 됩니다. Y18 인터셉트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X에서 Y18로 가는 매핑의 개수를 얻게 됩니다. 다시 기본 구조를 재구성하면 이렇게 Y18을 구하는 게 아닌 X에서 Y18로 가는 개수를 얻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개수를 구하는 방식과 앞서 말한 데이 나이트를 따로 트레이닝하는 전략을 합쳐보겠습니다. 타임 값에 따라 데이에 속하면 데이 개수를 갖고 나이트에 속하면 나이트 개수를 갖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와 나이트를 합치기 위해서는 개수를 담는 특별한 데이터 프레임, coefdf를 정의해야 됩니다. coefdf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인덱스가 타임이고 컬럼이 각 피처와 인터셉트인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인 34부터 100까지의 로우에는 데이 개수가 들어가고 그 외 나머지 로우에는 나이트 개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데이 나이트 인덱스가 20, 90이라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는 위치도 20, 9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요. 이제 이 전체를 하나의 서브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서브 모델에서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것은 이제 coefdf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서브 모델을 아까처럼 108개를 만들어서 모두 합치는 게 최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oefdf는 시간대별로 서로 다른 개수를 갖게 되어서 시간대별로 좀 더 정교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coefdf를 얻고 난 후 전처리를 거친 테스트 셋에 대해 각 샘플과 그 샘플의 타임에 해당하는 개수를 닷 프로덕트를 하면 프레딕션 값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델 설명이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 중 실제 코드와 다른 부분도 있고 설명을 미처 못한 부분도 많은데 데이콘 홈페이지에 코드가 공개될 테니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트레이닝에 소요된 월타임은 약 40분 정도 되며 트레이닝 스코어는 MSE 기준 1.16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닝 셋의 크기가 작다 보니 트레이닝 스코어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트레이닝 셋에 대한 프레딕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거를 보면 셋째 날 낮 시간에 대한 예측이 다소 부정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날이 흐린 날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퍼블릭 스코어는 1.02845였고 프라이빗 스코어는 2.67974였습니다. 역시 퍼블릭 스코어에 의존해 모델을 조정하다 보니 퍼블릭 셋에 많이 오버핏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개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가 타임, 컬럼은 피처들인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렇게 피처별로 시간대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 나이트 인덱스를 여러 개 사용한 덕분에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나름 부드러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과 제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라쏘만 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EDA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러닝 알고리즘을 다양하게 바꿔보는 시도
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같은 걸 활용해 봤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 같은 경우엔 날씨가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그러니까 흐린 날과 맑은 날의 패턴이 많이 다른데 그 비중의 차이 때문에 퍼블릭 스코어와 프라이빗 스코어가 많이 차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흐리고 맑은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변수, 정교한 변수를 추가했다면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대회 열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데이콘이 더 발전해서 한국 데이터 사이언스의 요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설명도 너무 침착하게 잘해주시고 너무 멋졌어요. 네, 저는 네. 이 발표를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 데이나이트 경계선 요거를 변화시키면서 했었는데 이거를 그 모든 데이터 기간에 동일하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일출과 일몰이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사량을 보고 조금씩 튜닝은 안 하죠. 그런 그 일출 시간을 이제 다 체크를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모델이 33일이고 뒤에 80 며칠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다 여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똑같이 다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특성 중에 오후 시간대에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센서가 그 레일의 한쪽 측면에 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그림자가 지기 시작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를 이렇게 역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추리를 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게 굉장히 좀 놀랍고, 아무튼 그 그림자 팩터를 그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굉장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저기 최상영님 네.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본인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대회 소감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 다니는 학부생이고요. 지금 휴학하고 공군에서 복무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경영대생이긴 하지만 원래 이쪽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입대한 이후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 데이콘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데이터 크기가 좀 크면은 저희 사이버 지식 정보망에서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작은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WCAN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가정을 세워가지고 문제 모델 만들고 그게 성능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저는 어떨 때 보면 약간 이제 전율도 느껴지는데 지금 최상영님 발표 들어보고 저 약간 그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문제를 정의를 하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고 또 그게 실제로 이렇게 성능으로 딱 나타나니까는 너무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데이콘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성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수상자분들만 아니라, AI 프렌즈 시즌 1을 약 2개월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대회를 통해서 대회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개인의 커리어 발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주인공이신 수상자분들께는 너무 멋진 발표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상혁님께는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라쏘 모델을 사용해 주셨는데 네네. 애초에 그 대회 접근할 때부터 라쏘를 사용하셨는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모델을 비교하다 보니 라쏘가 가장 괜찮다 싶어서 이걸로 계속 발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딥러닝 쪽은 아직 공부를 못 해가지고 네, 머신러닝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그냥 리치 모델로 했다가 그 다음에 라쏘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시작부터 라쏘로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저 중간에 이거 데이터를 돌리는 시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최상현님인가요? 네, 제가 맞습니다. 네. 아, 이제 그때 그 질문을 한 이유가 그때는 이제 결과값을 평균을 내는 모델로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적용하는 게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개수를 평균을 내는 걸로 이제 모델을 좀 수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도 성능은 똑같이 나왔던 거죠? 네, 아주 똑같은 성능입니다. 네. 그래도 좀 대단하신 게, 그럼 사실 대회 룰 상으로는 그것도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해도. 네, 뭐 아마 그랬지 않을까 저희가 뭐 싶습니다. 모델에 뭐 시간 제한 이런 거 없었으니까는, 네네네. 뭐, 사실은 그대로 내도 그대로 수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실제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새로 또 아이디어 내신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좀 찝찝해가지고. 네. 백동춘 박사님 좋겠어요, 되게. 지금 만드신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좋은 솔루션들 많이 얻으셔가지고, 저는 오늘 이번 대회에서 솔루션들만 공부를 해도, 되게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아니, 저보다도 이 세미나를 듣고 많은 네. 것을 얻어가실 AI 프렌즈 여러분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대회를 처음에 얼마나 참가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몇 명이죠? 지금 997팀, 3명 모자른 1000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 AI 데이터 기술 개발의 촉진을 가져온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계약이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 말씀하신 알고리즘은 좀 빨리 가서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긴 한데 다시 좀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같은 공군 출신끼리 또 기수 자랑하시네요. 이게 이게 몇 개 차이 나는 거야? 그럼 798개에서. 아무튼. 한 10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 데이콘에서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대회 운영 정말 잘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대회를 직접 안 해봤잖아요. 안 해보고 그냥 뭐 데이터 주고 대충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일이 많더라고요. 대회 준비하는 기간도 그렇고 대회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그다음 끝나고 이제 뭐 채점하고 이런 것까지 좀 너무 이렇게 일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됐고 데이콘에서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은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역할 못하고 데이콘에서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대회 운영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그 대회를 하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 도메인 쪽은 많이 지식이 좀 부족한데 백동천 박사님께서 관련해서 너무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좋은 대회가 설계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너무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를 또 백 박사님 아이디어 내신 거잖아요. 이게 며칠 동안 측정해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좀 발전시켜 보고 싶다. 백 박사님 이제 추후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은 그 작년 11월에 특허는 내놨고요. 이걸 가지고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체를 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활용체로는 그 여름에 그 철길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그 철도 레일이 열팽창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너무 늘어나게 되면 구속에서 얘가 좌굴이 일어나거든요. 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KTX 운행 속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온도별로 그 KTX 최고 운행 속도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구 같은 지역에서는 그 작업자가 일일이 서멀건으로 그 레일의 온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일은 이 전 국토에 깔려 있는 거에다가 24시간 측정하기엔 센서 비용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단기 측정을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철길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련 기업의 이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 메인터너스 하는 기업하고 컨택을 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온도 추정하는 것들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응용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기상청에 과연 어떤 인자들이 좀 유용한 데이터일까? 저는 일단은 일사량하고 온도만 사용을 했었는데 어떤 피처가 정말 유용한지 이런 것들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게 여름철 데이터이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는 이게 눈 쌓여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뭐 주변 환경 변화기 때문에 있어서 모델이 또 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년치 데이터가 지금 5월 말이면은 다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년치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걸로 이제 데이콘 시즌 2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혼자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작년에 데이터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성과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속도가. 퀄리티도 훨씬 높고 결과물이 훨씬 좋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좋은 연구자들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연구를 지속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번에 대회에서 솔루션들만 모아서 페이퍼 쓰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생각 없으신가요? 예, 혹시 지금 참 1등 하신 최상학님은 지금 학부를 졸업하신 건가요? 졸업 안 했습니다. 제가 세 휴학 분 중입니다. 다 학부생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뭐 지금도 나중에 진학할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도 학부생으로 또 논문도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위 논문을 쓰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같이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 백박사님 그냥 마무리 멘트 좀 잠깐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번 1회 대회 시상식하고 솔루션 설명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대회 하면서 저는 이제 처음 해본 거였거든요. 제가 가진 데이터를 오픈을 해서 이렇게 대회를 여는데 저는 되게 유영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걸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데이콘의 안성준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시계열 데이터라는 것도 인지도 못하고 서로 막 데이터 셔플링하면 어떠냐. 그때 문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뭐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셋도 구분하는 것도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정의하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그다음에 문제를 얼마나 잘 정의를 하고 매트릭을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모델을 얼마나 더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데이콘의 그 데이터 경진대회가 단순히 이제 경진대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 드리븐 그 솔루션을 찾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잘 정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진대회라는 게. 그래서 이 데이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AI를 잘 하시는 연구자들 분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물론 그 사이에는 저는 이제 이게 어떤 데이터라는 걸 다 공유는 하긴 했지만 데이터를 비식별화해서 기업의 그런 보안이라든가 이런 자산을 유지를 하면서도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좀 남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AI 분야의 연구들이 정말 구하기 쉬운 이제 인터넷에서 구하기 쉬운 데이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산업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솔루션 만들어 주신 수상자 분들하고 그리고 대회 잘 운영해 주신 데이콘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번 세미나 프렌즈 그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